2주차 3차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설명했던 생물 다양성을 어떻게 하면 증진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생태 면역률이라는 게 있어요. 또 비오톱이라는 게 있고, 생태 통로, 생태 네트워크, 그 다음에 앞에서 잠깐 설명했던 남사르 습지라든지 멸종 위기종, 생태 교란 야생 생물 이런 주로 이제 용어가 되겠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생태 면역률이라는 것을 늘려야 됩니다. 면역률에 대해서는 바로 뒤쪽에 설명하겠지만은 예를 들면은 그냥 시멘트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옥상하고 아니면 옥상 녹화락에서 옥상 위쪽에 여러 가지 꽃이라든지 잔디라든지 이런 식물들이 심어져 있는 그 옥상의 그 생태적인 가치는 많이 다르죠. 또 벽면 같은 경우도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벽면하고 식물이 심어져 있는 벽면은 많이 다르죠. 그리고 나대지하고 초원하고 또 숲하고는 완전히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어, 우리 토지의 그 표면이 어떻게 되어 있냐, 포장으로 되어 있냐, 아니면 식물로 되어 있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뒤에서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생태 복원이라면 원래 상태로 훼손지를 되돌리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훼손한 곳은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유사한 상태로 돌리는 거, 복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태 복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림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있고 하천 습지를 복원하는 것이 있고 해안 생태를 복원 이런 다양한 그 복원 방법들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생태 면적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콘크리트보다는 또는 나대지보다는 이렇게 자연 기반 녹지 이렇게 나무가 있다든지 풀로 이루어진 이런 것을 자연 기반 녹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일정 부지 전체 면적에서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토양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자연순환 기능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생태계의 어떤 순환이 이루어진다든지 또는 뭐 물이 순환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순환 기능의 유형에 따라서 어떤 그 가중치, 값을 부여했어요. 이렇게 자연 기반의 일을 중심으로 이렇게 여기는 최대한 자연 기반이잖아요. 이건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아파트에 그 지상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화단이 만드는 조경이 돼 있잖아요. 이런 건 인공 지반이라고 해서 이런 인공 지반이라든지 이 옥상 녹화 이렇게 옥상을 녹화하는 경우 이렇게 옥상을 녹화하는 경우는 0.5가 되고요. 부분적으로 포장하는 경우는 0.5. 그 다음에 이렇게 벽면 같은 경우, 벽면을 녹화하는 경우는 0.3. 이게 이제 투수성 포장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 물이 그 침투에 들어갈 수 있는 투수성 포장, 이런 거 0.3. 이제 물이 침투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요즘 아파트라든지 그 사람이 다니는 보도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이런 그 침투성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0.2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조금만 스며들 수 있어도 생태 면적률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 가치는 이제 20% 정도밖에 안 되죠. 자연 녹지가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런 공간들을 유지를 한다면은 생태 면적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것이고 최근에는 이런 생태 면적률의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택지를 개발한다든지 또는 공장, 산업단지를 만든다든지 전부 다 공원을 만들고 또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이런 생태 공간들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제도 하고 있고,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그 녹지를 개발한 만큼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그 유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비오톱이라는 것은 바이오톱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오스라는 생명하고 토푸스라는 땅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연못도 비오톱이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하천도 비오톱이라고 할 수 있고, 숲도 비오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식물과 동물의 하나의 생활 공동체, 이게 바로 생태계 아니에요. 생태계인데 군집을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하나의 서식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도시가 있으면 여기 연못이 있다. 그럼 이거는 연못 비오톱인 것이죠. 여기에 공원을 조성해 놨다. 그럼 여기는 도시공원 비오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오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어서 여기에 어떤 단지를 해놓고 여기 조경시설 해놨다. 그러면 하나의 생활 공동체로서 여기도 아파트 안에도 연못이 있고 개구리가 있고 플랑크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고기도 있고. 그럼 이게 군집이 되잖아요. 개구리만 살면 군집이 안 되지만 개구리 잡아먹는 어떤 다른 생물이 있고, 또 개구리가 먹이로 하는 플랑크톤이나 작은 물고기가 있다면 여기는 군집을 이루고 있으니까 여기는 비록 아파트지만은 비오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의 생활 공동체, 식물과 동물이 군집을 이룬단 말이죠. 군집이 아까 뭐라고 했죠? 군집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개체 군들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생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군집이라고 했죠. 이것이 다른 서식지와 이렇게 그 구분되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연못 생태계, 여기는 숲 생태계, 여기는 초원 생태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으며, 하천 생태계, 이런 것들을 하나의 서식지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비오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개발하는데 최소한도 이런 그 자연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생물 군집의 서식지의 공간적 경계를 만들 수 있도록 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 아파트, 최근에 만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폭포라든지 연못이라든지 이런 수변 공간들을 만들잖아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그 비오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태 복원을 할 때는 이와 같은 비오톱을 많이 이제 만들어 줌으로써 진정한 비오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태 통로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도로를 놓는다든지 철도를 놓는다든지 이랬을 때 앞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이런 산을 이렇게 중간을 깎아버리면 여기 있는 생태계와 이 생태계는 서로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도로를 운전을 한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다니다 보면은 도로를 놨더라도 일부러 여기 이렇게 일정 공간에 이 다리를 놓는다든지 터널을 놓은 경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산과 이 산의 동물이나 식물들이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특히 동물 같은 건 이렇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이쪽으로 지나다닐 수 있도록 이런 다리를 놓는다든지, 또는 하천이나 이런 경우는 도로 밑으로 이렇게 터널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생태 통로라고 합니다. 야생 생물 서식지라든지 이동을 보장시켜주는 것이죠. 만약 이게 안 되면 뭐 수십 년,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지나다면 이 생태계와 이 생태계는 완전히 단절돼서 다른 생태계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걸 섬생물학이라고 그러는데요. 다른 생태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런 생태 통로를 다 만들도록 친환경 도로를 뚫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댐을 만든다든지 또는 그 하천에 수중보를 만든다든지 하구를 만들었을 때 어떤 일을 하잖아요. 여기는 오도를 만들고 하구원에는 수문을 만들어서 일정한 시간 동안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죠. 도로에는 이렇게 터널이라든지 또는 이게 다리를 놓는다든지 이렇게 상태 터널이나 교량형을 만들 수 있도록 해서 야생 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도로나 댐, 수중보, 하구원 등으로 단절되거나 훼손된
이런 것들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야생 동식물의 이동을 돕기 위하여 설치되는 인공 구조물, 식생 등의 생태적인 공간. 식생이라는 것은 여기 이 지역과 이 지역에 이렇게 다리를 놓게 되면 이 그냥 우리 사람이나 차량이 다니는 다리처럼 놓으면 안 되고 거기에는 나무도 심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는 콘크리트가 아니라 콘크리트 이쪽에 흙을 깔고 낙엽도 쌓고 해서 평상시에 동물이 다니는 것처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심어진 나무들도 이 주변에 있는 나무들과 똑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동물이 지나다니냐에 따라서 그 크기, 넓이도 다 달리 해야 되네요. 여기에 뭐 바위 같은 것도 좀 놔둬야 되고 그 다음에 양쪽에는 유도 울타리, 고속도로 가다 보면 그 생태 터널이 있는 곳은 이게 울타리가 나져 있어요. 이것은 도로로 들어오지 말고 이쪽을 통해서 가라고 유도 울타리를 이렇게 양쪽에 만들어 놓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생태 통로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 통로는 여기 그림에서 보신 바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만약에 여기가 이제 도로다 그러면 이제 그 차량 소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야간에는 불빛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생태통로 교량의 이 측면에는 이렇게 좀 높은 나무를 심어서 빛도 차단하고 소음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이 안쪽에는 이렇게 나무 썩은 것이라든지 또는 바위라든지 또는 낙엽이라든지 또 이런 걸 충분히 고려를 하고 양쪽에는 유도 울타리를 만들어서 동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또는 조그만 동물들은 큰 동물한테 숨을 수 있는 공간, 은신처 공간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원래 생물이 살았던 서식 환경과 유사하게 조성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교량형이죠. 보면 풀로 이렇게 덮어져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터널형이고 또 이런 이 교량형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바깥에서 보면 여기 잘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나무들을 많이 심어놔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설계 지침이라든지 또는 그 여러 가지 그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토론 올 때는 생태 통로를 거의 반드시 해야 됩니다. 생태 복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생태 통로도 하나의 복원의 일종인데요. 이제 연결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천을 보면 이렇게 종으로 상류와 상간 계곡이죠. 그 다음에 중간 부위, 그 다음에 하류 부위는 완전히 다른 생태계를 하고 있어요. 상류 부위에는 물 흐름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그 물 흐름이 느린 곳, 그러니까 이런 때는 이제 물 흐름이 빠르죠, 빨라. 제가 반대로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물 흐름이 경사가 깊이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런 데는 경사가 급한 데서 사는 산간에서 사는 그런 생물들, 곤충들 이런 것들이 살고요. 중간은 주로 이제 자갈이라든지 이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 흐름이 조금 이제 느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주로 사는 생물들이 살고 강하류 부에 가면 이제 물이 굉장히 느리죠. 그래서 여기는 진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사는 특히 이렇게 조개류 같은 게 많이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종과 하류 사이에 그 생태계가 연결은 되어 있지만 종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구별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은 뭐 은어라든지 연어라든지 이런 종들은 해유성 장어라든지 해유성이기 때문에 하류부터 상류까지 올라가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역할들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천이 종적으로는 이렇게 상류 하류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행적으로도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천의 가장자리에는 이렇게 이제 나무가 나 있다든지 이런 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하천의 바로 이제 연안 부위는 이렇게 조그만 습지 같은 게 구성되어 있고 하천의 중심은 이제 물이 좀 깊고 그래서 상당히 큰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것이죠. 뭐 절벽 같은 것도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횡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도로를 낸다든지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연결이 파괴되는 거죠. 여기에 뭐 그 댐을 만든다든지 또는 보를 만든다든지 이랬을 때는 또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쪽이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댐이나 보를 막을 때도 물고기에게 종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어도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야 되고, 도로 만들 때도 아까 생태 터널이라든지 생태 통로를 만들어 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남사르 협약이라는 것은 앞에서 잠깐 말했지만은 여기는 그 물새들, 꼭 물새라고 할 필요는 없죠. 아무튼 습지에 관한 조약이에요. 습지. 근데 정확히는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건데, 이제 꼭 습지뿐만 아니라, 그 물새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지역에서 특이하고 그 대표성이 있는 습지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가까이 있는 곳이 이제 전라북도 고창에 운곡습지라는 게 있어요. 여기 고창 있잖아요. 운곡습지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내륙습지요, 내륙습지.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습지인데요. 과거에 얘가 논이었어요, 논. 그런데 거기 앞에 운곡 그 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논들이 이제 활용 가치가 없으니 그대로 묵혀지면서 습지가 된 거죠. 여기를 남사르 습지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우리 이제 순천만 같은 데도 연안 습지라고 그러죠. 바다하고 연결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 제주도에는 많은 습지들이 있죠. 여기는 나중에 습지 시간에 좀 다양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습지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고, 남사르 습지는 1971년도에 이란의 남사르에서 이게 협약이 맺어졌어요. 그래서 1975년도에 발효가 됐고, 우리나라는 상당히 늦게 1997년도에 세계에서 101번째로 가입됐는데, 이 가입될 때 반드시 하나의 그 습지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21개 습지가 되어 있는데, 대암산, 강원도에 있는 대암산 용루비 1호 습지로 지정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창녕에 있는 우포늪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유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습지를 지정하는 이유는 그 습지의 가치를 이제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습지를 잘 보존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제 이용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습지의 생물의 다양성 보존하기 위한 이런 다양한 역할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막 우리가 갯벌을 하고 간척을 하고 막 이런 걸 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그 서해안에 있는 갯벌들이 그 유네스코의 갯벌 그 생물 보호 지역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만큼 이제 습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암산 용름 습지는 제1호 습지로서 강원도에 이렇게 해발 1280m예요. 굉장히 높은 고층 습지라고 있는데, 이탄지라는 것은 여기에 생물이 풀이 나서 죽고 쌓이고 해서 그 깊이가 이렇게 1.8m 높이로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등산 가보면 그 야자나무 매트가 있잖아요. 그런 매트들이 1.8m가 이렇게 쌓여 있다고 생각하면 썩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특이한 것이어서 우리나라의 남사르 습지 1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 습지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남사르 등록습지로 1997년에 아까 우리나라 남사르 습지에 가입하면서 지정이 됐겠죠. 여기는 이제 이런 특성 때문에 많은 생물들이 여기서 살고 있어요. 무려 4,500년 동안 이렇게 썩지 않고 이거 식물 잔해들이 이렇게 이렇게 두꺼운 두께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물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식생과 기후변화 연구 자료로 이 습지가 널리 현재 연구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인공습지는 우리가 이제 흔히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면 택지를 개발하는데 여기에 이제 원래 습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습지를 없애기 위해 택지를 만든다면은 요거에 대체 습지로 이 바깥에다가 습지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계곡에서 나온 물 같은 거 여기다 모아놔서 여기 습지를 만드는 인공 습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최근에 이제 상수원이나 이런 댐들을 많이 만드는데 여기에 이제 그 물이 들어오면 흙탕물이 들어와서 뭐 논이나
밭이나 이런 데를 인해서 물이 들어와서 이게 부영향가 일어나서 호수가 녹조가 일어난다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 들어오는 입구 쪽에 이런 인공습지 여기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런 인공습지를 놔서 그 물을 정화를 시키는 이게 수질 정화 목적으로 인공습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광주 동복고의 우리 광주 상수원이죠. 그 상류에 만들어놓은 인공습지, 인위적으로 습지를 만든 거죠. 이거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인공습지라고 그랬습니다. 자연습지와 마찬가지로 여기는 거의 뭐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은 우리들이 목적에 따라서 이제 이런 뭐 물을 흐르게도 하고 이렇게 고이게도 하고 여러 단계를 만드는 게 인공습지의 특성이에요. 멸종위기 종이라는 것은 생태학적인 멸종이라는 것은 생태학적으로 어떤 역할이 미미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멸종이라는 것은 아예 지구상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멸종이 되게 생물학적인 멸종이 많죠. 무존재,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역적인 멸종은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우리나라에 과거에 있었던 어떤 종들이 없어지고 뭐 근데 다른 나라는 있다든지 뭐 시베리아 호랑이, 한국 호랑이 있죠. 한국 호랑이. 우리나라는 멸종되고 없잖아요. 근데 아직도 시베리아 쪽이나 이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지역적인 멸종이라 할 수가 있죠. 멸종이 일어나는 주요 원인은 주로 인위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뭐 호랑이가 없어진 이유는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부터 산을 많이 파괴했죠. 또 6.25가 나서 파괴를 하고 그리고 호랑이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잡아먹고 살 그 하등한 동물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초식동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노루라든지 뭐 이런 거 멧돼지라든지 지금은 이제 노루 멧돼지 아까 고라니 이런 게 우리나라에 산에 많이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없어서 그렇죠. 우리 뭐 옛날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 그 호랑이 울음소리도 듣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뭐 저희들이 그런 것을 들어본 시기는 아니죠. 동물원에서나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주로 이렇게 물리적인 요인으로 서식지가 파괴됐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물리적인 요인이라는 아까 이제 택지를 개발한다든지 또는 산을 완전히 이제 깎아낸다든지 이런 개발에 의해서 뭐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화학적인 요인은 특히 이제 하천이나 호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유해한 물질을 버림으로 인해서 그 독성에 의해서 생물들이 죽는 것, 환경 오염물질 배출에 의해서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포획이나 남획, 특히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이런 데는 많이 뭐 가죽을 위해서 또는 어떤 약재를 위해서 많이 잡음으로써 뭐 그 멸종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코끼리 같은 경우도 좀 그런 위험에 처해 있고 자연적인 요인은 침입종의 확산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죠? 생태 교란종 같은 게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고유 생물들을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될 수 있고, 그런 것이 이제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동물들한테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뭐 조류 독감 이런 것들 들어옴으로써 다른 우리나라 고유 생물종에 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또 기후 변화 때문에 생태 교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개발이라든지 서식지를 없앤다든지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 멸종의 주요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멸종이종의 감소 원인을 2014년도에 쭉 조사를 해보면 37%가 세계 전체적으로는 남획 채취, 그 다음에 서식지 악화 변화가 31% 이렇게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냥이 엄격히 그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이거는 이제 세계 전체적인 거고 우리나라는 아마 이게 서식지 악화 변화 이게 상당히 많이 있죠. 서식지 손실 이런 게 굉장히 많고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기후 변화죠. 기후 변화에 의해서 생물들이 살 수 없는 이런 게 꽤 있고 그다음에 위해래 식물 침입에 의한 것도 꽤 있고요. 오염에 의한 것도 있고 질병에 의한 이런 그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멸종위기 야생 1급과 2급이 있는데요. 1급은 굉장히 그 위협을 많이 받고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생물들을 말하고요. 2급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계 자연보험 IUCN이라고 했죠. 앞에서 IUCN에서는 이제 멀종이 1급이기라고 보다는 이렇게 적색, 위험한 생물, 이렇게 이제 적색주의보를 발령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다 하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멸종 위기종은 여러 종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포유류 중에는 뭐 붉은 박쥐라든지 늑대, 여우, 표범, 우리 뭐 볼 수가 멸종 위기종이랑 우리가 거의 볼 수 없는 종들이죠. 호랑이, 수달이 좀 있는데 요즘은 수달은 상당히 많아진 것 같아요. 바다사자, 반달가순공, 요거 이제 최근에 복원해서 지리산 같은데 얘들 이제 풀어놨잖아요. 상당히 번식을 하고 있고, 사양노루 같은 경우는 강원도 같은데 많이 살고 있죠. 사양노루나 사냥 이런 것들은. 근데 지금 복원 중에 있어요. 얘들은. 그 다음에 조류 쪽에서는 뭐 백로라든지 황새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전부터 대대적으로 복원을 시작해서 지금 이제 상당한 개체가 살고 있습니다. 청도에 있는 그 공주의 공주대학교에서 상당히 이런 일을 많이 했고요. 이렇게 뭐 고운이라든지 뭐 수리, 매 이런 것들 옛날에 뭐 많이 볼 수 있었던 것들인데 지금은 두루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멸종위기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충류 어류 쪽에서는 뭐 구렁이 최근에 볼 수가 없죠. 옛날에는 시골에 집 담장에 이런 데 구렁이 많이 살았는데요. 거의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감돌고기나 퉁살이나 장수하늘소, 최근에도 뭐 장수하늘소가 많이 발견된다고 그러는데 다 진짜가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경기도에 있는 광릉 수목원 여기에서만 지속적으로 1년마다 매년마다 발견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멸종이 지금 이기종을 지금 끊임없이 복원을 하고 있어요. 국가 차원에서, 환경부 차원에서. 이것들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생태계의 어떤 건강성을 만드는 데 대단히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없어져 버리면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유전적 다양성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다음 우리나라 생물종이 이만큼 다양하다 하는 것을 환경적으로도 증명하고 싶어서 끊임없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리산 반달가슴곰, 아까 월악산의 사냥, 소백산의 여우, 그 다음에 황새, 주로 공두지박, 따오기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원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수치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생태교란 야생생물은 유해성 평가라는 걸 해요. 그래서 생태계 이해가 큰 것들은 생태교란식물로 지정하는데 얘들은 애국사 들어오기 때문에 천적이 없어가지고 번식력이 굉장히 높아요. 황소개구리, 블루길 뭐 이런 것들, 붉은기 거북, 돼지풀 이런 것 우점성이 높아서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자생생물들의 피해를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토착생물들 감소되고 그래서 멸종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양미역지 같은 경우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가을에 이렇게 꽃이 피는데요. 조금 있으면 꽃이 핍니다. 이런 것들도 생태 교란 식물이고요. 생태 교란 식물은 경제적으로 피해를 줘요. 그러니까 다른 그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이런 황새개구리나 이런 것들은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생태계 교란도 일으켜요. 꽃매미, 뭐 바로 제가 오늘 또 꽃매미가 아파트 그 현관에 이렇게 많이 모여 있던데 이만큼 흔해졌어요. 이것들은 이제 과일 였는 뭐 사과나무나 이런 거 즙을 빨아먹어서 그 줄기에 즙을 빨아 사과나무를 죽게 만들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얘들은 생태교란도 일으키고 붉은기 개불이나 이런 것들 미국 숙부쟁이 큰잎 베스 뭐 우럭 이런 거 베스 같은 경우는 그 저수지에 엄청 크게 자라잖아요.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요. 가시상추, 단풍잎, 제주, 인체뿐만 아니라 생태교란도 일으키고 돼지풀 같은 경우 거의 쑥처럼 생겼어요. 우리 구분하기 힘들어요. 쑥처럼 생겼는데 얘는 그 나중에 이제 꽃이 피면 이 그 꽃가루로 인해서 아르레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뭐 안 좋은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종이 토착종이냐 외래종이냐 따지기 위해서는 애국하고 가까운 것들은 외래종이죠. 그 다음에 토착종 우리나라에 있는 종들이잖아요. 근데
애국종이 와서 거의 우리나라와 된 거, 마치 사람이 기화한 것처럼 이런 것들 기화종이라고 그러죠. 자생종, 재배종, 뭐 토착종, 특산종 이건 주로 이제 이 국산하고 관계가 있는 것들이고 외래종은 기화종. 기화종 거의 우리나라 식물, 코스모스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그 식물이 아니었죠. 근데 우리나라에 거의 적응해서 우리나라 식물화가 된 거죠. 감자, 고구마 다 마찬가지잖아요. 고추 이런 것들 다 기화종이죠. 침입 외래종은 요즘 문제가 되는 그 생태 교란종들은 거의 다 여기에 속하죠. 핑크 물리 같은 경우도 핑크 물리 이것도 생태 교란종으로 최근에 지정이 됐어요. 워낙 많이 애국에서 갖다 심다 보니까 이제 생태적으로 번식이 너무 많이 돼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기화가 돼서 과거에 우리나라는 삼배나 털옷을 입었는데 목화가 들어오면서 무용옷을 입게 되는 거고, 초나 보리 먹었는데 쌀이 들어오면서 기화식물이 돼서 쌀밥 먹게 되는 거. 백김치 담아 먹었는데 고추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붉은 김치 먹는 거. 토라이나 도라지만 먹었는데 감자가 들어와서 우리는 감자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기화식물이 돼서 우리나라에 상당히 이익을 준 것이고, 바나나가 과거에 400여 종으로 굉장히 많아졌다고 그래요. 지금은 거의 한 종에서 만약에 이게 이제 뭐 바이러스 병 같은 게 걸리면 우리는 바나나를 못 먹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단일종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1950년까지 크로미설이라는 한 종류가 있었는데 이미 파나마 병이 걸려가지고 바이러스 병이 걸려가지고 이게 없어지다시피 하니까 60년도에 지금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캐번디시라는 그런 바나나의 그 종을 개발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했다시피 다양할수록 유전적으로 다양할수록 생태계가 건강하고 이게 멸종위기에서 벗어나는데 우리는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 크는 한 종류만 생산하려면 바나나에 유전자군이 단순해져 가지고 앞으로 극단적으로 바나나를 못 먹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종이 좀 다양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노력을 해서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해야지만이 우리가 영원히 바나나를 맛있게 먹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 다양성이 우리가 이렇게 재배하는 과일 하나에서도 그런 것을 따져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주로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생태 면적률을 늘린다든지, 면적률 늘리기 위해서 비오톱의 중요성, 생태 통로로 만든다든지, 또 생태 복원을 하기 위해서 생태 통로라든지 또는 대체 습지라든지 인공 습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멸종위기종을 잘 살 수 있도록 서식지를 복원하는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종을 종 자체를 복원함으로써 생물 다양성을 유지시켜주고 국가의 어떤 유전자원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생태 교란 야생생물은 별도로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된다. 이들은 그 토속 식물들을 생태적으로 교란시키고 멸종시키는 어떤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2주차에서는 주로 이제 생태계의 그 원리로서 생태계의 구성과 다양성 그 기능에 대해서 했고, 두 번째는 생태 다양성에 대해서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하면서 생태계 다양성,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 3차 시에서는 주로 이제 이것들을 그 생태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2차 시 강의 들으시느라고 3차 시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